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72세 김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손. 아이 둘을 키우고 가난한 시절을 버티고 함께 늙어온 손. 그런데 남편은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렸다. 한 중년 여성이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왔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여자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 순간 기억을 잃어가던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왔구나. 영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왜 자신은 잊은 남편이 그 여자는 기억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것은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가득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였다. 겨울의 흔적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차가운 비. 김영숙은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였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리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아마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조수석에는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사과, 배, 귤, 그리고 성우가 좋아하는 약과. 요양원에 갈 때마다 챙기는 것들이었다. 비록 남편이 어떤 날은 먹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숙은 매번 챙겼다. 그건 남편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박성우. 올해 75. 영숙의 남편. 그리고 치매 환자. 영숙은 아직도 그 단어가 낯설었다. 치매. 누군가의 부모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하지만 어느 날 그 단어는 남편의 이름 옆에 붙었다. 처음은 아주 사소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렸다.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손에 쥔 채 집안을 돌아다녔다. 은행에 다녀왔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온 것이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느 새벽 남편은 양복을 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어디가? 영숙이 물었다. 성호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출근. 여보, 당신 은퇴한 지 15년 됐어. 그 순간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 그 한마디가 영숙을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시간은 빨라졌다. 병원, 검사, 진단, 약, 상담, 그리고 요양원.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남편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오히려 영숙이 더 힘들어했다. 여보,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영숙은 차 안에서 울었다. 미안해. 내가 더 잘 돌봐야 하는데.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뭐가?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남편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최근 들어 남편은 누군가를 기다렸다. 창밖을 보았다. 복도를 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누구 기다려? 영숙이 물으면 성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모르겠어. 근데 와야 할 사람이 있어. 누군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한 사람. 영숙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미안한 사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성호는 평생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책임감은 강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대체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것일까? 그날도 비가 내렸다. 영숙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요양원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멀리서 간호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병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그런데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영숙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문틈 사이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나이는 50대 중반. 수수한 코트. 붉어진 눈. 손에는 낡은 손수건. 그 여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사람처럼. 영숙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버지? 분명히 그렇게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다. 수진아. 왔구나. 영숙의 손에서 과일 바구니가 떨어졌다. 귤이 바닥을 굴러갔다. 병실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정적. 아주 길고 차가운 정적. 그리고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누구예요? 낯선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영숙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 딸. 창밖에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다. 그 말이 거짓 기억인지, 숨겨진 진실인지, 아니면 50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가장 깊은 상처인지. 그날 밤, 김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침실은 이상할 정도로 넓게 느껴졌다. 박성우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부터 그랬다. 50년 동안 함께 쓰던 침대. 늘 오른쪽에서 자던 남편. 코를 심하게 골지는 않았지만 가끔 낮게 들려오던 숨소리. 영숙은 그 소리를 좋아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됐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침실은 너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면 병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다. 붉어진 눈, 낡은 손수건,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 김수진. 아버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영숙은 수십 번도 넘게 그 장면을 떠올렸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딸. 그 말을 했다. 영숙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숙은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다. 하지만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이 목말랐다. 알고 싶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영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작은 방이었다. 박성호는 은퇴 후에도 그 방을 좋아했다.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가끔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종이 냄새, 책 냄새, 그리고 희미한 커피향. 영숙은 책상 앞에 앉았다. 의자에 손을 올려보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인생이 있었다면,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면 50년은 무엇이 되는 걸까? 영숙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볼펜, 명함, 안경 닦기, 수첩.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가장 아래 칸에서 통장 몇 권이 나왔다. 영숙은 무심코 첫 장을 넘겼다. 월급 통장, 연금 통장, 적금 통장.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다. 그러다 마지막 통장을 펼친 순간 손이 멈췄다. 처음 보는 계좌였다. 잔고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사람에게 송금되고 있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영숙은 눈을 깜빡였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확인했다. 수치인 김수진. 영숙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김수진. 병실에 있던 그 여자. 그 이름이 맞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송금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기간이 문제였다. 1년, 2년, 5년, 10년, 그리고 18년. 무려 1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사람에게 돈이 보내지고 있었다. 영숙은 의자에 힘없이 기대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성호가 퇴근 후 늦게 들어오던 날들. 회식이야? 지점 사람들 만나. 거래처 약속이 있어. 평범한 말들이었다. 그때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박성호였으니까. 평생 성실했던 남자. 거짓말을 잘 못하던 사람. 영숙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걸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새벽 3시였다. 아들 준호였다.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도 하나 찾았어. 영숙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요양원 면회 기록. 그 여자 3년째 오고 있었어. 영숙은 눈을 감았다. 3년. 그래. 준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였다. 우린 아무도 몰랐는데 아빠는 계속 만나고 있었어.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더 굵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가족이 있었던 건 아닐까?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남편의 두 번째 가족.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다. 그 통장 속 송금 내역이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한 남자가 평생 지키려 했던 약속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은 40년 전 어느 비 오는 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비는 새벽까지 내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도 그치지 않았다. 마치 40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처럼.
김영숙은 밤을 꼬박 새웠다. 식탁 위에는 통장이 펼쳐져 있었다. 김수진. 그 이름은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기만 한 이름이 아니었다. 50년 결혼 생활을 흔들어 놓은 이름. 잠들기 직전에도, 눈을 뜨자마자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아들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오늘 시간 돼? 왜? 같이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점심 무렵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기록보관소 앞에 도착했다. 준호는 밤새 자료를 찾고 있었다. 요양원 면회 기록. 은행 송금 기록. 그리고 1983년 사고 기록. 어젯밤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1983년 5월 강원도 국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1명, 중상자 1명, 사망자 이름 김민철. 준호는 기사 복사본을 영숙 앞에 내려놓았다.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사 속 날짜를 보는 순간 기억 속 무언가가 움직였다. 1983년 그해 봄 성호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었다.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영숙은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했어. 기록보관소 직원은 낡은 자료처를 가져왔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시간의 색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조사 기록을 발견했다. 박성호, 김민철.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 그 순간 영숙은 의자에 힘없이 기대었다. 성호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다. 친구 하나가 사고로 죽었어. 그게 전부였다. 영숙도 더 묻지 않았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 하나쯤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김수진을 만나기로 했다. 영숙도 함께 갔다. 약속 장소는 작은 카페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수진은 먼저 와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영숙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남편의 숨겨진 딸이라면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 걸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준호였다. 김민철 씨, 그 이름이 나오자 김수진의 손이 멈췄다. 찻잔 위로 작은 물결이 생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찾으셨군요.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준호는 기사 복사본을 꺼냈다. 우리 아버지랑 같은 사고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다. 그리고 김수진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김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저는 8살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죠.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늘 울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은 갑자기 어려워졌고, 저는 아버지가 왜 안 오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김영숙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김수진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김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준호와 영숙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박성호 아저씨였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아저씨는 엄마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은 말만 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죽었어야 했습니다. 영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호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제가 중학교 갈 때도 고등학교 갈 때도 대학교 갈 때도 늘 곁에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젯밤까지 아버지를 의심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김수진이 처음으로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모님, 저는 박성호 아저씨 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버지 같은 분은 그분이었어요.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조금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김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녀가 봉투를 영숙 앞에 내려놓았다. 봉투 앞면에는 오래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김민철에게 그리고 아래 박성호의 필체로 보이는 한 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숙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 봉투 안에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박성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모든 오해를 뒤집을 만큼 가슴 아픈 내용이었다. 비는 그쳤다. 하지만 김영숙의 마음속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김수진이 건넨 낡은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같았다. 영숙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열지 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창문을 열어두었다. 초여름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도. 영숙은 식탁 앞에 앉았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봉투를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낡은 편지지. 색이 바랜 잉크. 그리고 익숙한 글씨. 박성호의 글씨였다. 영숙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민철아, 오늘도 수진이가 학교에 갔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키가 많이 컸다. 너를 닮아 웃을 때 눈이 먼저 접힌다. 영숙은 손을 멈췄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았다. 민철아, 수진이가 오늘 전교 1등을 했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래서 내가 대신 칭찬해줬다. 민철아, 오늘 수진이 대학 등록금을 냈다. 사실 나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다. 하지만 내 딸이 꿈을 포기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다. 민철아, 수진이가 결혼한다. 신랑이 괜찮은 사람 같다. 내가 있었다면 신부 입장할 때 얼마나 울었을까? 영숙은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편지는 한 통이 아니었다. 10통, 20통, 30통, 수십 통이 넘었다. 40년 동안 박성호는 죽은 친구에게 계속 편지를 써왔다. 답장이 올 수 없는 사람에게 영숙은 편지를 끌어안았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사고 이후 남편이 왜 그렇게 비 오는 날을 싫어했는지, 왜 매년 5월만 되면 며칠씩 말이 없어졌는지, 왜 가끔 밤늦게 혼자 술을 마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40년 동안 한 사람의 죽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다. 다음 날 영숙은 혼자 요양원을 찾았다. 박성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좋아했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영숙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성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치매는 조금씩 그의 기억을 가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다. 비 오네? 영숙은 놀랐다. 창밖은 맑았다. 비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성우의 눈에는 40년 전 그날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철이가 그 이름이 나왔다. 나 밀어줬어? 영숙은 숨을 멈췄다. 박성우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왜? 왜 내가 살아남았을까? 그 목소리는 너무 슬펐다. 영숙은 처음 알았다. 남편이 아직도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김수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평소처럼 말했다. 아버지, 박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웃었다. 수진이 왔구나. 방금 전까지 과거 속에 있던 사람이 그녀를 보자마자 현재로 돌아온 것 같았다. 김수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박성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김수진은 울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아저씨를 원망한 적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해지세요. 병실 안은 조용했다. 햇살만 천천히 움직였다. 영숙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알 수 있었다. 김수진이 왜 박성우를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그것은 혈연 때문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존경이었다. 그런데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보호자분,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최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가족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창밖에서는 늦은 오후 햇살이 병실 벽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기억처럼 조금씩 사라지면서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에는 능소화가 피기 시작했다. 바람은 따뜻했다. 햇살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김영숙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담당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 달. 참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는 너무 잔인한 말이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요양원에 거의 매일 갔다.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냥 함께 있었다. 어쩌면 사람은 말보다 시간을 더 많이 기억하는 존재인지도 몰랐다. 박성호는 점점 조용해졌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떤 날은 자신이 25살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날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찾았다. 기억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수진은 아직 기억했다. 수진이 왔구나. 그 말은 자주 했다. 영숙은 처음엔 서운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다. 죄책감, 책임감, 그리고 약속. 40년 동안 반복된 기억이었다. 너무 오래 품고 살아서 치매도 가져가지 못하는 기억. 어쩌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어느 오후 영숙은 병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박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민철이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젊은 시절 속에 있었다. 민철이 아직 화났나? 그 말에 영숙은 처음으로 알았다. 남편은 아직도 그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40년 전 비 오는 날, 친구를 잃었던 그날. 시간은 앞으로 흘렀지만 그의 마음 한 조각은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김수진이 병실을 찾았다. 박성우는 그녀를 보자 미소 지었다. 수진아, 김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네, 아버지. 그리고 처음으로 영숙도 같은 말을 했다. 수진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김수진은 놀란 얼굴로 바라봤다. 잠시 뒤 울면서 웃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참 이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영숙은 이 여자를 가장 미워했다.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했다. 진실을 알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다. 며칠 뒤 박성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다. 준호, 지연, 김수진, 그리고 손주들 모두 병실로 모였다. 창밖에서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햇살이 병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박성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누구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준호가 손을 잡았다. 아버지, 반응이 없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김수진도 손을 잡았다. 아버지. 박성우는 아주 천천히 눈을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기억이 떠나가고 있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숙이 손을 잡았다. 50년 동안 잡아온 손. 젊은 날에도, 가난했던 날에도,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에도 항상 함께였던 손.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여보, 나 왔어. 그 순간이었다. 아주 천천히 박성우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흐려져 가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영숙.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영수가. 병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응. 영숙은 울면서 대답했다. 나 여기 있어. 박성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아주 긴 여행을 끝낸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생 많았다. 영숙의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말이 나왔다.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50년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박성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하게. 장례식 날 영숙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박성호는 젊었다.
아직 친구를 잃기 전의 얼굴. 아직 죄책감을 짊어지기 전의 얼굴. 준호와 지연이 옆에 섰다. 그리고 김수진도 함께 섰다. 누군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다. 이 사람은 남편의 두 번째 가족이 아니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약속이었다. 영숙은 영정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요. 당신 약속. 우리가 이어갈게요. 창밖에는 여름 햇살이 가득했다. 비는 그쳐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영숙은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박성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약속과 사랑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